지금부터 지역 인문학 포럼이 주관하는 지역 재생, 자치, 주소, 장소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인문학 포럼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인문학 포럼은 지난 5월경 경기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계신 박영규 교수님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김성아 박사, 그리고 저는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원의 강진갑 원장입니다. 우리 세 명이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좀 책을 내자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학술 대회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재생을 주제로 해서 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 명이 지금 발표하는 주제가 지역 재생인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박영규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주제는 그 지역 재생에서의 주민과 장소 그리고 관계 윤리이고, 지금 이제 발표하실 김성아 박사의 주제는 지역 문화 재생과 문화 자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할 텐데,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지역 재생 사례 연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인데요. 이 세 사람의 지역 재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지역 재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좀 흥미롭게 좀 보시고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발표 토론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도 한 10분 정도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토론자가 발표자에 대해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질문을 하고 발표자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첫 번째 발표로서 김성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지역문화 재생과 문화 자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김성아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발제 주제는 지역문화재생과 문화자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문화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였고, 지역재생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이제 동반한 그 지역문화재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문화재생의 적정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라는 것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를 하면서 저는 크게 3가지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문화재생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자치분권과 문화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자치와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생과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도시가 이제 20세기에 도시 발전이 이제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고, 또 기존의 산업단지 중심으로 있었던 그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이 쇠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이제 다시 쇠락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도시 자체가 이제 점차 쇠락하는 기운을 맞게 되고, 이런 속에서 다시 그 지역을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지역재생의 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재생의 성공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도시죠. 스페인에 있는 이 빌바오는 공업도시로 성장을 거듭하다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공기업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이 이제 쇠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에 또 그 대홍수가 물어닥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이제 사진에 잠깐 보신다시피 대홍수 장면이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닥친 곳에 자연재해까지 닥치고, 당시 빌바오 도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바오 도시를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많은 일반 주민부터 전문가, 다음에 행정기관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버넌스라는 형태의 조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 그리고 민간인 또 대학 등 이제 많은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면서 빌바오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태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메트로폴리 30이라는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메트로폴리 30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프로젝트들을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 모두 떠맡게 됩니다. 이 메트로폴리 30의 특징은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이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주민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관, 주민, 전문가 또 뭐 기업 그 빌바오시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고서 빌바오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빌바오에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제 가운데 사진이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인데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빌바오시가 도시 재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그 유명한 미술관의 건립이라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현상일 뿐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메트로폴리 30과 같은 거버넌스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재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특별법이 조정되어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정의를 보면 자치와 분권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서로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분권 관련해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정책의 결정과 다음에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주민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치와 분권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치를 접근할 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의 자치입니다. 즉 국가가 중앙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체자치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민자치는 국가, 중앙국가 혹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분담하고 행사하는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자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모두 성숙했을 때 지방자치가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의된 그 결과가 정책의 집행과 결정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이루어내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협력적 거버넌스가 문화자치라는 것, 문화민주주의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문화민주주의의 등장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문화의 민주화입니다. 문화의 민주화라는 것은 앞서 지방자치에서 단체자치를 설명드렸지만 모든 권한과 정책 결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행정이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문화의 민주화라고 본다면 문화민주주의는 상향식 정책 결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은 전환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화민주주의로 전환된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즉 주민들이
문화 정책과 문화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문화 자치라고 본다면 이런 문화 자치가 실천되는 현상이 바로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역 재생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 문화 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지역 문화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 협력적 지역 문화 거버넌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하향식인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해서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합의 구조가 만들어진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과 권한을 분담을 하고 서로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었을 때, 즉 수평적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역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관계, 이 속에서 주민들의 역할, 이 두 구도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또 지자체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이 합의 구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양측의 구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역재생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역문화재생과 문화자치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아마 가장 급선물 같아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 단체 자치라 하면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고, 그다음에 이 주민 자치라 하면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지역 재생에서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는 주민 자치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현안으로 또 올라왔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거기서 만약에 이제 하향식으로 모든 것이 내려오고 오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거기서 얽힌 문제가 계속해서 주민 자치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단체 자치 이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고 좀 더 뿌리 깊은 문제고 좀 더 빨리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게 좀 더 급선무라고 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둘의 우선권의 문제, 뭐 어떤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돼 나갈지, 그런 문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콕 찌르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단체 자치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체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민 자치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 이미 지방 자치 역사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자치 역사가 오래된 속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 안에서 시민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단체장과 지자체의 행정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민자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가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이거든요. 문화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민주주의라는 얘기는 굉장히
발표에 아주 그 에스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앞에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좀 기본적으로 좀 깔리고 있어야 될 교양이라 그럴까요? 덕목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바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지역 재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는 데서도 항상 우리 사회가 좀 걸리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료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그런 현실 조건이 어느 정도 좀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좀 궁금합니다. 또 그런 현실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 그런 현실적인 자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물론 좀 미흡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점을 좀 보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화민주주의가 사실 용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을 주는 용어인데 그런 반면에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을 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동향을 본다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인식 변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오래된 중년 이후의 세대들이 단체라는 어떤 그 집단주의 교육 속에서 집단에 대한 어떤 전체성,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 강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인주의 속에서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그 새로운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얼만큼 보장되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반면으로 오히려 그 기성세대가 이것을 빨리 수용하지 못해서 자꾸 전통적인 전체성,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디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기반 속에서 문화 자원이 얼만큼 형성되어 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 문화민주주의가 형성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소규모의 집단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좀 오래된 그 고루한 조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예술인들이 이미 모여서 예총이라는 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또 민예총이라는 또 단체도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기관의 성격으로서 문화재단 외에 문화원이라는 곳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나 개별적인 예술가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서로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혁신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직접 바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많은 소규모의 집단들과 그룹들이 형성된 속에서 이들이 거버넌스에 합류하게 되면은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원은 이미 충분하고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아마 지역 재생이라 말 그대로 지역이라는 안에 이미 어떤 자치 개념이라는 것이 많이 녹아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집단이라는 문화, 개인주의라는 것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발달이 못됐고 서구 사회에는 보면은 200년, 300년 묵은 개인주의를 지금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문제 아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아마 얽혀서 지역 재생이 아마 가장 어렵게 될 수 있는 어떤 고비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자율성 문제, 다양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엎쳐져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사회, 공정이라든지 배려 이런 걸로 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보시기에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가와야 돼,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자율성, 다양성 덕목들도 있고 또 앞으로 가져와야 될 덕목들이 뭐냐면은 공정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책임, 나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덕목들이 우리 지역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서로 좀 같이 어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덕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또 이제 공정, 배려, 나눔, 책임 서로 다른 덕목이죠. 다른 덕목인데 저는 이게 다른 덕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성과 다양성 안에는 이미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 혼자, 그러니까 주체, 이제 20세기에 등장했던 주체 개념인데요. 나 중심, 나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주체성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주체에 대한 하나의 대상으로서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이런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은 잘못된 자율성과 다양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앞서 말씀드린 공정이라든가 정의나 나눔이나 책임에 대한 덕목으로 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자율성, 다양성과 공정, 정의, 나눔, 배려, 책임이라는 것은 동떨어질 수 없는 같은 하나의 덕목이고 이것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불완전한 덕목으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승하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역 재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사례가 빌바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빌바오 이야기할 때 구겐하임을 많은 그 빌바오가 지역 재생된 핵심적인 키워드로 설명을 하셨는데 김승하 선생님은 그게 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지역의 거버넌스였다는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고 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또 뭐 지역 문화 재생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버넌스 자체가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은 우리가 빌바오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올 때에 가질 수 있는 위험은 뭐냐면은 빌바오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또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 그 빌바오의 그 사례를 그 거버넌스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사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빌바오의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맞고 어떤 것들은 맞지 않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잘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바오의 사례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빌바오 사례를 우리가 가져오자라는 것이 아니고 빌바오에서 성공했던 그 거버넌스의 역할, 그 거버넌스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재생을 할 때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거버넌스가 빌바오에서 만들어졌던 그 거버넌스 구성과 그들의 역할, 그들의 했던 그 실천 사항들,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구성원을 모집하고 그 프로젝트를 똑같이 해서 실행한다면은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획 단계부터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 위해서 그런 실천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또 도움이 필요한 건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행정과 민이 서로 같이 자리에 모여서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실천을 직접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이러한 민과 관이 함께 기획부터 실천까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쪽에서 있었던 거버넌스의 구성 조직이나 그 거버넌스의 역할, 프로젝트, 실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을 어떤 것이 있었나를 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똑같이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을 정확히 한다면
거버넌스라는 것은 지역마다 그 구성이나 형태와 실천되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거버넌스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동일한 거버넌스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동일한 거버넌스의 형성은 결국 실패를 향한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해서 김성하 박사의 지역문화재생과 그 문화자치의 발표를 들었고 박영규 교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우리가 상식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는 지역문화재생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면은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생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거버넌스를 만들고 난 뒤에 이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합의하에 관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마 문화라는 것 자체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문화 재생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를 강조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시청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되셨을 것 같고 또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세션 지역인문학 포럼의 이제 두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그 경기대 박영규 교수의 지역재생에서 주민과 장소 그리고 관계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에 이어서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의 강진갑 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대 박영규 교수님 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경기대 박연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역 재생에서 주민과 장소 그리고 관계 윤리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드릴 것은 이런 건데요. 세 분의 여기 지역 재생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 참여와 이 자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시민 도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와 책임, 그 다음에 장소와 관계 윤리, 그다음에 시민과 주민 이런 내용을 갖고 이런 중요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으로는 인문 도시를 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재생에 직접 뭐 참여를 했다든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한 반은 발을 디뎠고 반은 발을 못 디딘 상태에서 지역 재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 재생 전문가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하고는 조금 생각이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 재생에서 왜 지역 재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 그러면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문제 얘기를 자꾸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고비가 하나 있다. 그게 가장 걸리는 문제가 지금 주민 참여 문제다. 주민의 문제, 주민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왜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걸려서 지역 재생을 한 10개가 만들어지면 한두 개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민 자치의 문제, 참여의 문제.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장소라든지 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국가 주도로 이렇게 몇 조를 들여서 수십 조를 들여서 지역 재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치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재생이라는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봅니다. 우선 우리 지금 많이 지금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류 시장 경제에서 보면은 지역 재생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뭐 어떤 주류 시장 자본주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전혀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파급 효과를 준다든지 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훌륭한 어떤 이제 사유 방식인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개인이라는 문제가 어떤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또 개인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욕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지역 재생에 충족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걸 충족을 못 해준다면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역 재생을 원하는 낙후된 원도심의 어떤 부분을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을 할 것인가, 그 욕망이 더 강한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담벼락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벽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뭐 고쳐가지고 커피숍이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무엇이 중요하냐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욕망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생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이 개인의 욕망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류 경제에서는 상당히 지금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이념 운동, 사회 활동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재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지역 재생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안의 삶으로서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이 정도만 우리가 갖춰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많은 경우 지역 재생과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되는데 절대 주류 자본주의에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좀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 재생하는 분들은 모든 것을 사회를 지역 재생을 통해서 다 또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대안적 삶이라는 어떤 제안을 두고 우리는 재생의 어떤 회복 정의 또 지역의 건강한 자치적 삶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로 이 주민 참여의 확장성 문제, 이 참가 격차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시민 활동가들하고 실제 주민들 간의 어떤 관계. 그래서 자칫 취급 전문가들의 어떤 지역 재생 운동이 되면은 그거는 곤란하다. 진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주민 자치가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화가 돼야 되고 형성이 되어 나가야 된다. 그 속에서는 외국 사례, 특히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규모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지역 재생이라 어떤 범위를 넓힐 수도 없는 거고요. 제한된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에서 왜 우리가 자꾸 걸리고 지금 지역 재생에서 마지막에 와 있는 문제가 결국은 주민 자치의 문제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도시라는 것이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도시는 대도시만 있고 작은 도시, 점점 작은 도시도 큰 도시로 끊임없이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갖고 있는 문제가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하신 김성아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은 정말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국가가 굉장히 비대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애향심이라는 말 굉장히 낡은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아주 낡은 느낌입니다. 애국심 그나마 애향심보다는 좀 나은 느낌인데 애국심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잖아요. 애향심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가 국가가 비대해지고 중앙 집권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문제로 애향심의 문제, 이 지역 문제로 다시 우리 의식이 좀 변화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주민 참여의 동기부여도 장소라는 문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해도 여기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이 애정이라든지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 이런 거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데 지역 재생을 하면은 금방 주민자치 아까 얘기하는데 지역 활동가들과의 부닥침이 오고 그 시행하는 행정 쪽하고도 부닥침이 오고 이 문제가 결국에는 많이 부닥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장소라는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소의 지표성,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직김이로 오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거, 거기서 아는 사람들과의 서로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정감이 만들어지고 서로 알고 이렇게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모여서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떤 문제 해결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업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 우리 이 동네 이렇게 바꿉시다.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몇몇 사람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지역 재생이라고 했을 때도 보면은 지역의 물리적인 공간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재생하는 공간을 가보면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야말로 뭐 방앗간이 커피숍으로 개조됐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변화가 됐다. 글쎄 그거는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지역 재생을 통해서 어떤 우리 인간 관계도 변화가 돼야 되고, 저는 지역 재생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 좀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삶의 터전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식도 좀 버려야 되고 시민의식도 좀 버리자. 글쎄 너무 과격한 얘기인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지역 재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민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하면 이기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게 되지 않는 속에서 지역 재생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 윤리로서 주민의 역할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지역 재생이라는 문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주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비판적일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운동은 이렇게 해서 지역 운동은 국가가 주도해서 지역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 기회에 이게 정말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단순하게 관광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서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구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오고, 주민의식 이런 것도 좀 더 강화시키고, 자치 문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규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역 재생이라는 것은 원 뜻이 쇠퇴되거나 또는 정체된 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 재생의 이제 원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렇게 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지역 사회의 그 어떤 물리 환경적 표현이라 그럴까요? 시가지를 정비한다든지 마을 구조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지역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살기 편해지면서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계속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속에서 그 앞에 그 김성하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기관과 주민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지역을 어떤 새로운 문화 재생을 해 나가는 것들, 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이 지역의 주역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 3가지가 서로 잘 맞물려야지 지역 재생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돼버리게 되면은 좀 제대로 된 지역 재생이 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자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시냐 하면은 그 지역 재생 이 시장 경제와 좀 방향이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의 그 욕구 충족과 또 충돌되는 측면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가지 부분 중에서 사회 부분, 주민 이 부분만 좀 너무 지역 재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재생으로 보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 재생의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지역 재생이 갖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경험했던 것은 인문도시라든지 이 정도, 그다음에 몇 가지 우리 무슨 노숙인 문제 이런 얘기 정도 이런 거 관여해봤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경험해보지는 못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경험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지역 재생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부 주도로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마주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제 좋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민 자치 문제는 어디에서 지금 문제냐보다는 주민을 꼭 있어야 된다, 필요해서 뭐 주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 문제가 자치 문제가 안 되니까 지역 재생이 대부분 실패하더라는 것을 제가 문헌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역 재생 성공한 데가 보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주민들이 참여가 왜 잘 안 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민 참여가 왜 안 되는가, 우리의 어떤 구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역 재생을 해주는 곳을 보면은 낙후된 지역이고 또 지방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제 얘기가 아니고 빈민 구호 활동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지역 재생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못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해주는데 못 사는 동네도 그나마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안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욕망의 문제. 아파트는 우리는 좀 새로 짓자. 왜 저쪽 동네는 뭐 하는데 우리는 못 짓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류 경제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지역 재생이 어쩔 수 없이 이념 운동이다, 사회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지역 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규모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주도에 진행이 돼 가는 속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역 재생이 잘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보는 큰 관점이 주류 경제하고 좀 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이제 지역 재생 개념 자체를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역 재생 운동 현장에 약간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돼서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 전통적인 자원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낙후된 지역을 문화를 넣어서 마을 구조 개선도 약간 들어갔죠. 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킨 게 목적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났는데 기대보다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또 그거 말고 또 뭐 문화 측면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문화 이모작 사업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한 2009년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화 전문 집단들이 아예 그 지역에 한 2, 3년 상주하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 동안은 활성화가 되지만은 투입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하도에 구축한 재표현대로 한다면은 물리 환경적 개선 자금만 남아버리고 주민의 조직화라든지 주민 역량을 뭐 높이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발표자께서 계속 지적하신 게 이제 그런 것들의 한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 지역 재생을 뭐 주로 문화 분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주민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역 재생을 좀 시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재생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역 재생 운동의 범위만으로서는 하면은 계속 비싼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거는 정말 국가 단위의 어떤 경제적인 투자 또 국토 단위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과 맞물려야만이 지역 그 활성화의 동력이 좀 마련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발표자 박영교 교수님은 사전에 제출한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중앙 정부나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지역 재생이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좀 경계를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지역 재생의 아주 중요한 고려의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의 물리 환경적 개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리어 중앙정부가 막강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제대로 좀 해줘야만이 지역의 어떤 사회적 부분이 재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데 도리어 실패로 끝날 것 같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저로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뭐 사실
중앙정부가 개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좀 순수하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인문도시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아까 그 강 교수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돈 없어지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모든 그 조건들이 환경이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들어왔던 돈이 사라지는 순간에 지원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흔적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사회 인프라 같은 거 어떤 이 지역 재생을 위한 어떤 하나의 물적 조건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아예 그렇게 왔다면은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프로젝트 중심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은 그게 끝나는 순간에는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해주는 데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의 어떤 자기들의 한계 이런 걸 좀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여기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뭐가 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역 재생은 주민이라는 것이 성격이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이 시작도 안 되고 마무리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지역 재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역 활동가들로 해서 주민들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원 없이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정말 동네 사람 주민들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인프라를 더 구축해주고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뒤에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거창했는데 마무리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한계는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다. 예산을 그렇게 좀 넘어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주 흥미로운 발제와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있었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 재생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성장, 경제 회복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동반되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 자치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중앙 국가에서 얼마만큼 개입을 할 것인가 이 개입의 정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발제와 토론 질문 또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그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만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규 교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셔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발제와 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은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우리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강진갑 교수님께서 지역 재생 사례 연구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부제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상 시리즈
벤치마킹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지역 문화 재생과 이 문화 자치 문제, 주민 장소 그리고 관계 윤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어떤 활성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장의 문제를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재생 사례 연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강진갑입니다. 저는 연구자적 좀 정체성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좀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 좀 경험들이 있는 좀 문화 기획자의 정체성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연구를 하면서 뭐 학문적 연구도 있겠고 뭐 정책 연구도 있겠고 또 현장에서 이제 문화 기획을 할 때마다 항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연구들은 대체로 사례 연구에서 많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 연구들에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 성공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도 재생사업이나 문화기획 사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그 한국 사회가 2010년을 전후해서 붐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 위에서나 산 속에 사는 그 수상 실경 공연들이죠. 근데 이 공연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2004년에 중국에서 인상 시리즈라고 하는 아주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산수 실경 공연, 산수 실경 공연이라 하면 무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외에서 하는 거죠. 물 위에서 하거나 산속에서 하는 이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한국에도 적용될 거라 생각해서 도입됐던 사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 재생을 할 때 사례 연구에 좀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지역 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체되거나 좀 쇠퇴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경제 부분이죠. 경제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한 부분은 물리 환경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뭐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농촌을 정비하는 뭐 이런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을 지역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좀 맞물려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중국에서 인상 시리즈라는 것이 공연이 됐는데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그 인상 시리즈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이것을 그 지역 중국 지역의 환경 산이라든지 물 뭐 이런 걸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시작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인상 유삼저라고 하는 중국에서 인상 시리즈가 처음 시작된 공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이 이제 이강이라는 강이죠. 평상시에 저기 물을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광을 많이 가는 계림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은 이 바닥에 깔려 있던 무대가 물 바로 밑까지 올라오는 거죠. 저녁에 공연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왼쪽을 보시면은 그 붉은 천 같은 게 공연이 있는데 마치 무대가 물 아래 한 15cm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위에서 공연한 것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게 그 당시 뭐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대박이 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당시 투자된 자금이 한 1억 위안이죠. 그런데 2004년에 시작된 공연이 한 2009년에 갔었을 때는 한 130만 명이 공연하고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니까 초기에 투자한 것을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역 주민을 배우로 참여시키는데 이 배우들한테 한 달에 600위안을 월급을 주는데 이게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그 생활 수준에서는 이 관광 사업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말하자면은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했는데 이게 대성공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나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성공 사례라서 사실은 이 포맷을 외국에서 도입돼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거야말로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좋은 사례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당시 또 우리의 시대적 분위기가 문화 콘텐츠를 굉장히 강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인상유수함제가 승리되면서 인상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그 항주의 인상서호죠. 그러니까 또 그 옆에 보시는 게 이거는 이제 운남성의 산에서 하는 겁니다. 인상 여강이란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당시 TV에도 방영이 됐죠. 그래서 또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상 시리즈를 벤치마킹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안동시에서 시작한 뭐 사모라든지 락 나라를 아니라 뭐 왕의 날에 부용지혜 등이 부용지혜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갑천에서 망이망소의 민중분기를 주제라는 갑천을 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전남 영안군에서 실행을 못했는데 그 당시 2012년까지 한 489억을 투자해가지고 지역 주민을 배우로 쓰고 인상 시리즈 포맷에서 그대로 가져오죠. 저 월주산을 배경으로 하고 저 사조 호수에서 하는 것이고 왼쪽이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또 문경에서는 역시 2010년에 세제 사랑가를 주제로 해서 산에서 공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영주시에서 2010년도 13년까지 뭐 선비가라든지 무섬 아리랑호에서 무섬이 이제 다리가 아주 유명하죠. 이걸 공연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여와 백제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당시 그 세계 대백제전이라는 것을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상징적인 컨텐츠를 사비미르와 사마야기랍니다. 사비미르는 이제 강한 백제를 소재로 한 백마강에서 이제 수상 공연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공연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화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환상적이고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잘 만드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세계 대백제전이 부여와 공주에서 있었는데 공주에서는 그 무령왕릉 이야기를 해서 사마 이야기를 또 만들었죠. 이건 또 건강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공연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티켓이 거의 매진될 정도로 굉장한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하였는데 총 26회 공연을 하였어요. 두 번째에서. 그리고 각 공연마다 한 150명이 출연하는데 그중 100명이 지역 주민입니다. 인상 시리즈가 지역 주민을 배우로 쓰고 또 수상이 산 그 포맷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상 시리즈의 핵심은 초기 투자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올려서 경제적 이익도 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건데요. 보면은 당시 입장 수업이 한 2억 정도였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였냐면은 104억입니다. 60억 정도의 공연장 조성비와 44억 정도의 무대 제작비죠. 그래서 이 공연이 당시 한국 수상실경 공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지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못 됐기 때문에 이 공연은 거의 성공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 지역 이 시에 이 공연들을 했는데 왜 중국에서는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는 실패했을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워낙 충격적이었고 워낙 모든 지역이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엄밀히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요. 한 13억, 그 당시 13억 인구고 그때 막 중국이 경제가 성장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가지고 관광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상 시리즈가 만들어진 것이 중국 사람들의 그 요구와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공연을 뭐 100개, 300개, 400개 한다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서 공연 볼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상 시리즈의 성공은 그겁니다. 당시 중국의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13억 인구 중에서 관광과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런 많은 공연을 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달라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크게 한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에 이런 데 뭐 좋은 공연이 많잖아요. 근데 구태여 그 지방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이 그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그렇게 수십 회 공연을 했었을 때 갈 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런 점들을 간과한 것이 가장 벤치마킹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 사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례의 성공적인 요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조건과 환경이 다를 때는 그 사례를 가져왔을 때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앞으로 연구자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사례를 가져와서 특정한 지역에 적용을 했는데 실패한 사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연구를 잘 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적용인데 실패한 걸 잘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 연구자들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상 시리즈의 사례가 대체로 성공을 못한 분의 사례 연구를 여기서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상 시리즈를 가져와서 한국이 2010년을 전후로 했던 그 수상 공연의 그 경험이 결코 뭐 헛된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창의적인 것은 실패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실패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성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중국 인상 시리즈의 사례 도입이 비록 기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역 재생이라든지 또는 지역 활성화를 해 나갈 때의 사례 연구에 있어서는 항상 성공 요인만 봐서는 되지 않고 실패한 사례들, 또 특히 성공한 것을 가져와서 실패했던 것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이거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갑 선생님의 아주 흥미로운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강진갑 선생님께서 그 지역 재생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부분, 그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부분, 세 번째가 이제 사회적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재생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서로 단절해서 각각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측면이 혼용되어서 지역 재생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다면 사례로 말씀해 주신 그 중국의 인상 시리즈 벤치마킹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 재생을 이제 제가 그 경제, 물리, 사회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지역 재생 사업을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지역 재생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엮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됐었을 때는 그 부분은 활성화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재생이 좀 어렵겠다. 예를 들면 사회 부분만 해야 되나 갔을 때 제일 나타나는 문제가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 기간 동안에는 활성화되지만 지나고 나면은 또 좀 사라지는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말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또 지역 공동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잘 묶여가야만이 그 지역 재생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상 시리즈는 사실 목표가 지역 재생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지역 재생은 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면은 중국 인상 시리즈는 기업체가 시작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가 훌륭하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성정부가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인상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근데 그 성과가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인상 시리즈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렸고 또 주민들에게 특히 굉장히 자부심 고취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인상 여강이라고 하는 운남성에서 인상 시리즈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지역의 농부들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배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부이면서 예술가가 된 한없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인상 시리즈는 경제 부분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 고취, 지역 주민들이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 재생은 어느 한 요소만 부각되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번뜩 생각이 든 것은,
중국의 경우가 이제 그 관이 지역 재생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획득한 이런 구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이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것인가 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그 속성, 특징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집단이기 때문에 지역 재생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다만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배우러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지금 그 발제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지역 재생 사례로 이걸 벤치마킹한 것 자체가 애초에 처음 출발부터 잘못 선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원인을 분석하셨을 때 한국의 공연 시장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에 중국에서 성공한 인상 시리즈가 그 중국의 어떤 공연 시장의 특징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기업이 투자했다라는 측면과 이 공연 시장의 특징이라는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한국에서는 그 어떠한 산수실경 공연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공연이 오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한국에서 산수실경 공연이 그 지역의 지역재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보완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한국에서의 그 산수실경 공연도 성공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한국의 지역재생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인상 시리즈 성공과 2010년 전후한 한국의 엄청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엄청난 그 수상 공연 자체가 다 그냥 우리한테는 실패한 사례로만 남을 것인가? 그럼 이 경험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은 기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은 제대로 사례 분석을 못한 거죠. 실제로 그 중국 인상 시리즈의 수익이 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한 통계가 좀 없는 편인데, 인상 시리즈에서 얻었던 수익 전체가 지역 주민에게 봉급으로 간 것을 계산하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역 경제의 부수적 효과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가져간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인상 시리즈가 중국 지역 재생과 꼭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한국에서는 그런 그 수상 공연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가? 그 조건이 뭐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 공연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데 저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연에 한정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수상 공연만이 아니고 다른 공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되려 저는 이것을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문화진흥 지원 차원에서 수상 공연을 하고 또 다른 공연을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공연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연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든지 정체성을 확립한다든지 또는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는 데 쓰는 문화 향유로서 오는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 차이는 공연을 만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경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실경산수는 우리한테 영원히 안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보고 계신 게 그 오스트리아의 브리겐츠 페스티벌인데요. 저거는
그 1년 내내 뭐 상설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7, 8을 2달 동안 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그 공연빈들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상 공연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 지역에서 중국처럼 1년 내내 공연하는 것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서도 이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는 것이죠. 공연 축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한때 그 고향 그 호숫가에서 뭐 이렇게 그 축제를 한 사례들도 있죠. 또 실제로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물에서 공연하는 것은 또 환경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공연 시장이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좀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떤 기업이 중심이 돼서 어떤 수상 공연이나 지역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기업들이나 공연기관들이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진거 교수님 마지막 섹션에 지역 재생 사례 연구 문제점 개선 방안 인상 시리즈를 갖고 아주 재미있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토론자 김승아 연구위원께서도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더 있으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3가지 주제를 갖고 지역 재생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 재생과 이제 문화 자치 얘기가 있었고, 2번째 지역 재생에서 이 주민 장소 관계 윤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발표해 주신 지역 재생 사례 연구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 지역 재생에 대한 어떤 일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발표해 주신 김성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재생의 환경을 좀 문화 환경을 좀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2번째 제 경우에는 또 철학을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강진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을 하셨으니까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이렇게 또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약간의 이제 시간이 있다면 논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지역 재생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문제, 이 2가지를 어떻게 좀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갖고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사회자로서 이제 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우선 지역 재생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장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끔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문제는 이 지역 재생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이 문제 늘, 그리고 왜 이걸 하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칫 지역 재생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 익숙해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통념 속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재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도 있고, 이와 유사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 이웃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 재생이 먼저 주민들의 필요성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와서 거기에 맞춤돼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약간의 문제 해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늘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 재생하실 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런 논의가 조금이라도 실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인문학 포럼에서 주최한 지역 재생 자치주민 장소 새 섹션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